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지금 많이 쓰고 계실지도 모르는 항정신제 약물 중에서 Abilify, 성분명은 아리비플라졸이라고 부릅니다. Abilify를 주사로 하는 메인티나라는 것도 있고요, 아리스타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입으로도 복용할 수 있고 급하고 그럴 때는 주사로도 쓸 수 있어서 아주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자폐아들 6살 이상 되는 자폐아들에서도 이제 이 약을 쓰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어느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자폐아들 부모님들은 그 애들이 전부 다 Abilify를 쓰고 있는데 본인의 아들은 그걸 안 써서 참 자긴 좋다 그러시는데, 아이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공격성이라던가 충동성이 많지 않은 그런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정도 나이는 또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제가 지금 막 치료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Abilify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오티즘, 자폐 그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bilify, 아리비프라졸은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그 리셉터에 가서 관계를 많이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약인데요. 이 약이 FDA에서 승인한 그 치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만큼 이 약은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우선 어른 조현병 환자들, 그 다음에 조현병이 있는 청소년 13살 이상 되는 그 환자들을 그때 써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자폐아들은 6살부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레스 증후군, 이렇게 틱이 있고 ADHD 있고 그런 그 환자들한테서 또 6살부터 쓸 수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현병이 있는 환자들을 처음에 시작될 때도 쓰지만 쭉 유지 치료하는데 이 약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증, 매니아나 믹스 매니아, 그러니까 매니아하고 우울증하고 이렇게 같이 복합된 경우에 10살부터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이폴러 디스오더를 이제 유지 치료에도 이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이 Major Depressive Disorder, 그러니까 주요 우울 증세, 그냥 항우울제로만 안 되는 경우 이 약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아들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너무 심하게 공격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자폐아들이 그 동반이완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들이 ADHD도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그게 문제가 더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제 경우에 보면은 바이폴러 디소더가 같이 오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특히 도움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6살 때부터 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부터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하게 난폭해지거나 이럴 때는 주사가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FDA가 승인된 아니고 오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도 쓰느냐 하면은 조울증의 우울증상, 그 다음에 모든 정신증에서 psychotic disorder,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병이 있을 때도 이게 올 수 있고, 약물 가지고도 올 수 있고, 치매 가지고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특히 이제 뭐 11살, 12살, 13살 이렇게 그 사춘기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뭐 마약에 이제 어떻게 친구들하고 같이 섞여서 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갑자기 아이들이 이게 이제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 학교에서도 자꾸 싸움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런 약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PTSD, 상처 후 스트레스 증세,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SSRI가 주로 처음에 쓰는 약들인데 그때 잘 치료가 안 될 때는 이 Abilify가 도움이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데가도 그때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bilify가 이 강박 증세,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주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 증세가 있을 때는요, SSRI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Abilify를 같이 첨가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어떤 게 일을 하냐면 참 재밌어요. Abilify가 그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요, 가서 그 도파민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죽여준답니다. 그래서 조현병에서 심하게 할루시네이션, 뭐 환청, 환시가 있다던가 막 망상이 심한다던가 이런 거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온 때거든요. 그럴 땐 가서 그걸 줄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파지티브 심텀을 많이 줄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도파민이 너무 로우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무슨 조현병의 그 네거티브 심텀들, 뭐 모티베이션도 없고 사람들하고 나가서 만나지도 않고 혼자서만 피해서 뒤에 위드로우하고 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도파민이 너무 낮은 경우거든요. 또 그럴 때는 그걸 좀 올려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무드도 너무 디프레션 되면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무드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이 도파민이 또 여기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두엽에 가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 인식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커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Abilify는 두 가지 쪽으로 다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뭐 세로토닌이라던가 뭐 노에피네프린이라던가 이런 다른 뉴로 트랜스미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많은데 확실한 기전을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Abilify를 쓰고 나서 얼마쯤 있어야지 이게 도움이 나오냐? 대개는 그 정신증, 그러니까 우리가 crazy라 그러죠. 그 psychotic symptom이라던가 manic symptom은 대개 일주일 안에 많이 좋아집니다. 이게 다 positive symptom들이죠. 무드가 완전히 스테이블해진다던가 행동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던가 이런 거는 좀 몇 주가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이제 네거티브 심텀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그 생각하는 것들, 인식이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되려면은 그 인대가처럼 이것도 4달 내지 5달, 16주 내지 20주를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은 차차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달 내지 5달이면 거의 반년이니까 참 어떤 점에서는 환자나 주위에서 가족들이 많이 이제 참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선 파지티브 심텀, 막 환청 들리고 할루시네이션 하고 뭐 이런 딜루전 있고 그런 건 많이 일주일 내에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견디기가 좀 쉬운 거죠. 그리고 우울증은요, 되게 이렇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항우울제도 그렇거든요. 한 2주 내지 4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이 항정신제인 Abilify도 한 2주 내지 4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심텀이 빨리 치료가 되고요. 이게 좀 가라앉은 우울증이라던가 네거티브 심텀이라던가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요. 이제 조현병의 양성 증상, 파지티브 심텀은 많이 줄여주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정신과 병을 좀 많이 우리 몸의 병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그 몸의 병에서 이제 당뇨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뇨병을 우리 인슐린 주사도 맞고 운동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혈당이 뭐 이제 100 이하로 되고 뭐 히모글로빈 그 당화 요소가 뭐 5.4 이하로 뚝 떨어지고 뭐 이랬을때라도 우리는 당뇨병이 완전히 치료됐다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그 환자가 이제 임신이 가능한 사람이라 임신을 했다.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요, 그때는 슈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번 걸리면은 그거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당뇨병을 뿌리를 끊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신병도 이 조현병, 조울증, 그다음에 주요 우울증 뭐 이런 병들이 어떤 때는 많이 조절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음성 증상도 제가 아까 도와드린다고 그랬는데, 음성 증상, 공격성, 그 다음에 인식장애, 그 다음에 정서장애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3분의 1 정도 좋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인대가는 3분의 2 정도 좋게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줄여주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1년간 치료를 했을 때 한 5 내지 15%의 환자 중에서 그 인대가처럼 증상이 반 아니면 조금 더 50 내지 60%에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경우를 super responder 또는 awakener 깨어난 사람, super responder는 특별하게 반응하는 사람, 특별 반응자 또는 깨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독립적으로 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친구 관계 아니면 연인 관계, 부부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 오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극성 질환도 그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질환을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어느 정도 평선을 이루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치료가 거의 효과가 많이 이제 충분히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1년간을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치료하고 나서도 어떤 경우는 재발을 막으려면 그냥 작은 양을 쭉 약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이 지금 이제 우울증에 이제 도움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 우울한 증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당뇨병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큐어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큐어되는 게 없는 것처럼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전 큐어라고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약을 끊으면 재발도 가능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다시 또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 발병했을 때는 적어도 플래토 한 다음에 1년간 치료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다시 발병이 됐다 그럼 그냥 영구하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약을. 그 다음에 만일 이 아빌리파이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러면은 다른 비정형 항증신제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썼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인데가처럼 클로자릴이 이제 브랜드 네임이죠. 저는 비록 그 경험이 없지만 이 약에 대해서 하도 자꾸 이게 지금 많이 그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앞으로 이게 효과가 좋은 약이니까 자꾸 쓰라고 지금 권고가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자핀을 썼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옛날 우리가 쓰던 뭐 헬돌이라던가 이런 컨벤셔널 엔타이사이카릭 옛날 쓰던 것도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파콧이라던가 라믹탈을 갖다 좀 같이 이제 첨가해서 써봐라. 그리고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환자가 자꾸 별로 효과가 없으면은 혹시 환자가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 앞에서는 먹는 척하지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환자와 부모님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만일 환자가 약을 쓰는데도 이게 안 낫는다 그러면은 심리치료
재활 치료를 같이 해봐라. 그리고 아까 그 인베가처럼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자기 자신이 치료를 하려고 술이라던가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알아봐라. 지금 그러네요. 어떤 환자들은요, 우울증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리트먼트 레지스턴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환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두뇌에다가 이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계를 써가지고 브레인 트랜스 스티뮬레이션 하는 메소드 있고요. 요즘은 또 그 다른 그 케타민이라는 그런 그 마취제 같은 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 치료에 반항하는 트리트먼트 레지스턴트 디프레션들에 대해서 요즘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환자들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잘 듣다가 갑자기 안 듣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풋바웃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요. 심리 상담 치료를 이때는 꼭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그 약물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간혹 치료가 안 됐거나 진단이 안 된 내과적인 병, 우리가 알지 못하게 뭐 심한 빈혈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간이라던가 뭐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때는 진단이 안 된 당뇨가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과적인 병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쓰면서 보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캄보 약으로는 데파콧, 그 다음에 다른 질환, 그 에필랩시를 치료하는 약들 있죠. 엔타이 컨버전트들, 이런 약들 중에서 뭐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 또 토프맥스,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리튬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것을 쓰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비정형 항정신제를 쓸 때는 아까 그 인베가처럼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미리 하라 그러죠. 그래서 몸무게 재고 BMI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이나 자기 가족 중에서 과거에 당뇨가 있었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경기 같은 게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것을 다 이제 알아보라는 거죠. 그 제가 아까 이제 BMI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이절 메타볼릭 인덱스인데요. BMI가 30이 넘을 때는 오비시티라고 그러고요. 25부터 29.9까지는 과체중, 오버웨이트라고 그냥 그럽니다. 그 비만까지는 아닙니다. 30이 넘으면 비만입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 웨이스트 서컴퍼런스, 대사작용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는 허리 둘레를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게 이제 얼마나 되나 조사해 보고요. 그러면서 피검사에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체크하고요. 만일 혈당이 100 이하면 정상인데 100에서부터 125 사이면은 대개는 프리다이비티스, 당뇨 전이라고 그러고, 126 넘으면은 이제 당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혈압은 대개 140, 윗게 140, 아랫게 90, 그 이상이면 이제 고혈압으로 하는데, 요즘은 조금 더 낮게 보는 수도 있고요. 근데 140에 90은 이거 그 정도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혈당 그 혈액에 있는 당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자세한 거는 히모글로빈 A1C라고 그래가지고 당화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 이 적혈구들은 90일간 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괴되고 새로운 적혈구가 나오는데, 90일 동안에 혈당을 갖다가 이렇게 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뭐 코카콜라 많이 마셔가지고 확 올라가 있는 거면은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 히모글로빈 A1C 당화효소는요, 90일간을 한 거니까 5.4 이하면은
제 생각엔 괜찮고요. 이 6.4 넘으면 당뇨가 되고 그 사이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데 히모글로빈 A1C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도중에 당뇨가 아니래도 이제 키토에시도시스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 키토에시도시스는요, 이게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체중은 줄어들고 구역질 나고 탈수 현상 되면서 숨 가빠지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고 머리가 좀 이렇게 흐려지고 코마에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키토에시도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오지 않나 혹시 조심을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항정신제 쓸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involuntary movement,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데 그 동작, 이런 운동을 하게 된 이런 무브먼트를 보이면은 이제 그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드물지만 과거에 그 티피컬한 항정신제에서는 그런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게 지금 비정형인데 그래도 오래 쓰면은 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조금 어지러울 수 있고, 이 약이 시데이션 시키고 이렇게 캄다운 시키면서도 또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구토라든가 구역질 나고 대부분의 많은 약들이 이 부작용은 항상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기운이 없어져 가지고 약간 무력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약을 쓰기 시작할 때 이런 그 항정신제 중에서는 항상 오는 게 쉬운 것이 이게 갑자기 앉았다 일어난다던가 누웠다 앉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orthostatic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위치에 따라서 보통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약을 쓰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갑자기 당이 올라가면서 에시도시스가 생기는 경우. 에시도시스라는 건 뭡니까? pH가 좀 더 이게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올 수 있는 아주 드물지만 이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에빌리파이가 그 아이들이나 청소년한테 가끔 더 화를 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리터블하게 할 수 있고, 요거는 부작용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약을 빨리 끊어야죠. 그리고 얼른 물 주고 의사한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들이 지난번에 인베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드물게 어떤 때는 경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사용하는 용량은요,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때 이제 그 양성 증상을 내릴 때는 15 내지 30mg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항우울제를 쓴다던가 SSRI나 SNRI 같은 거 쓰는데 우울증이나 뭐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쓸 때는 한 2 내지 10mg 하루에 그 정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폐 환자들한테 줄 때는 물론 나이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5 내지 15mg이면 충분하고, 듀레스병 환자도 대개 5 내지 20mg 정도 쓰자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뭐 처음에 이제 조금 5mm를 저는 반을 잘라서 쓰면 2.5고 5mm 쓰고 그 다음에 5mm가 좀 잘 안 되면은 5mm짜리를 하나를 반 쓰면 7.5, 2개 쓰면 10mm, 3개 쓰면 15mm,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작은 양으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대개는 그러면은 큰 부작용 없이 잘 되고요. 드물게 갑자기 아빌리파이가 환자가 좀 더 화나게 한다던가 갑자기 이제 그 충동성이 있게 생기면 그때는 약을 빨리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그런 특수한 그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약도요 2mm짜리 있고 5mm짜리 있고 10mm, 15mm, 30mm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좋고요. 제가 이걸 써보진 않았지만 요즘
1mg이 1cc 안에 들어있는 액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폐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약을 삼키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애플 소스라던가 뭐 초콜릿 밀크 같은 데 넣어서 줄 수도 있지만 액체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한데 이 액체가 있답니다. 주사약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쓰기가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된 약입니다. 갑자기 그 환자가 이렇게 사이카릭하게 됐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자폐가 있던 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조울증이 있었지만 갑자기 심하게 됐다. 그럴 때는 너무 많은 양을 주지 말고 2ml 내지 10ml 정도 소량으로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아카테이지아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 디소더 이런 것을 오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애지테이트 되거나 더 앵글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환자들은 제 환자가 티네이저 여자애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깡패단에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몹시 고생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걔는 제가 30ml 이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큼 많이 써야 또 도움이 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약을 마시기 어렵다던가 어른들도 아주 예민한 분들한테는 1 내지 5mg을 이제 액체로 주면은 부작용도 적고 문제가 적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약을 쓰다가도 이 아빌리파이를 갖다가 첨가해서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하고도 같이 쓸 수 있고 다른 항정신제하고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쓰는데 갑자기 더 화가 난다던가 뭐 그럴 때는 이 약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벤조 약을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그 이런 다른 항정신제 중에서 이제 주사약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보조약품을 같이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아빌리파이가 항정신제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조울증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파콧이라던가 뭐 리치움이라던가 라믹탈 같은 걸 같이 이제 첨가해서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어린이 제가 6살부터 쓸 수가 있다고 그랬고 이 노인들한테서는 가장 적은 양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2ml라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ml를 잘라가지고 2.5ml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이 약도 half-life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인대가는 제가 뭐 한 24시간 걸린다고 그랬었는데요. 이 약도 처음에 이렇게 약이 한 번 쓰면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끊을 때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혈장 내에 피검사하다가 그 백혈구 중에서 뉴트로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오지노필, 뭐 뉴트로필 그래서 그 백혈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뉴트로필이 1000보단 적어지면 치료를 중단하라 그런 말을 하네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약을 어떤 뭐 잘못해서 많이 이렇게 과다 복용을 한 경우라도 그거 가지고 생명을 잃은 경우는 아직 없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약을 이제 오래 복용할 때 어떤 것이 많이 효과가 있었냐면은 조현병의 유지 치료제로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조울증의 장기 치료로서도 많이 증인되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동 문제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은 심한 애지테이트 되고 충동성이 있는 그 문제가 많은 그 청소년들 이런 경우 비교적 오래 써도 이게 괜찮은 거로 승인되었고요. 그 장기간 쓰면서 물론 가끔 정신 감정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그 청소년들 중에서 아주 문제가 많던 그 옛날 제가 카이자에서 쓰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아빌리파이를 써가지고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제 이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는 그 이걸 갖다 제가 파마코카이네틱스라고 그랬죠.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우선 이 몸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대사가 어떤 약들은 소변으로 그냥 쫙 빠지는 수가 있는데 어떤 약들은 이제 리버, 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대사가 돼 가지고 대변으로 나가는데 이 약은요, CYP206이라는 그 효소와 CYP34 3A4 이런 것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요. 이 약이요,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75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이 흡수되는 것과 음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그 어떤 약을 쓸 때 자몽, 그레이프루트 같은 거는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어빌리파이는 그런 음식하고는 흡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쓰다가 어빌리파이를 줄 때 뭐 충분히 주셔도 되고 다른 그 음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간에서 이런 효소가 이제 대사하는데 많이 그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약을 쓸 때 그 약들도 이런 비슷한 것에 의해서 대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사가 중지되거나 뭐 이런다 하면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플루옥세틴, SSRI죠. 미국에서는 프로젝이라고 부르는데 플루박사핀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OCD에 많이 쓰는 약이고요. 이런 약들도 CYP3A4라는 이 그 엔자임에 의해서 관계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요, CYP3A4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제시키니까 어빌리파이가 들어가도 간에서 어빌리파이를 빨리 대사를 못 시킬 테니까 어빌리파이 농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빌리파이하고 프로젝을 같이 쓴다. 그러니까 항우울제인 폭세핀, 한국에서의 상품명. 그럴 때는 어빌리파이 양을 갖다 좀 줄여야 되겠죠. 아니면은 프로젝을 갖다가 좀 줄이든지.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어빌리파이가 더 스트롱한 약이니까 그 약물을 이럴 때는 조금 더 줄이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이걸 갖다 억제시키는 약이 있고 어떤 건 더 항진시키는 약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바마제핀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필랩시를 갖다가 방지시키는 그런 약이죠. 이 카바마제핀이 정서 안정제로도 쓰는데 이거는요, CYP3A4 이 엔자임을 갖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빌리파이 농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걸 올려놓으니까 빨리 어빌리파이가 대사돼 버리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약 쓸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바마제핀 말고도 퀴니딘이라던가 파록세틴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 농도를 올리는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어빌리파이를 쓸 때 혈압약은 그 혈압약의 농도를 갖다 올릴 수가 있어서 저혈압이 되기 쉽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약물 쓸 때 약과 약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의사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은 가령 예를 들면 프로젝이라든가 폭세틴 이런 약들은 어빌리파이 농도를 갖다 더 올리고, 그다음에 카바마제핀 같은 거는 어빌리파이 농도를 좀 내리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어빌리파이가 참 좋은 약인데 어떤 때는 그게 갑자기 애지테이트 되거나 이리터블해지거나 이렇게 갑자기 없던 행동을 보이는 수가 있는데 드물게는 임펄시브하게 충동적으로 뭐 도박을 한다던가 쇼핑을 많이 간다던가 갑자기 음식을 많이 한다던가 뭐 섹슈얼 액티비티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특히 조울증이라든가 충동성 인격 장애가 있다던가 물질 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약을 쓸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혈압되기 쉬운 경우, 가령 예를 들면은 사우나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더운 날이라 이렇게 탈수가 된다던가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항정신제, 특히 이제 비정형 항정신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운동하는데 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삼키는데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염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어린이나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반대로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약이 어떤 데 브레인에 가서는 도파민을 더 올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음성 증상을 도와주고, 또 어떤 브레인에 가서는 여기 전두엽 같은데 이런 데 가서는 또 이 포지티브 심텀을 갖다 내려주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을 줄여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두뇌에 가서 작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지 못한 증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2년째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이런 것을 특별히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빨리 응급실에 갔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처리가 되고 저한테는 안 와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인베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가끔 올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보통은 이 약이 좀 드물게 이제 졸리게 하니까 운동이라던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비교적 드물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아빌리파이가 굉장히 좋은 항정신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현병이나 조울증에서 다른 약에서 별로 안 듣던 사람들이 이 약물에 잘 반응을 하고요. 다른 약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늘질 않습니다. 제일 몸무게가 많이 느는 약은요, 올란자핀, 이게 자이프렉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리스페리던, 그 다음에 크타이핀도 좀 늡니다. 그런데 아빌리파이는 비교적 몸무게가 많이 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 약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고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약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다른 약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사이코시스 증상이 빨리 치료가 돼야 될 때는 아까 인베가가 좋다고 그랬는데 아빌리파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졸리게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도 이 아빌리파이를 낮에 줄 수가 있습니다. 리스페리돈이라든가 올란자핀, 크타이핀은 많이 졸리게 하는데 아빌리파이는 별로 졸리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좋고요. 단점이 되는 거는 환자가 졸려야 되는데 캄다운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들한테는 특히 양을 조금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조절이 조금 힘듭니다. 너무 조금 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타겟 증상은, 첫 번째는 정신증을 포지티브 심텀이나 네거티브 심텀에 둘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무드 프로블럼 있을 때 쓸 수 있고요. 어그레시브한데, 이게 공격적인 사람들한테 쓰면 좋고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주요 우울증 환자들, 그래서 SSRI를 쓰고 있거나 SNRI를 쓰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치료가 아직도 잘 안 된다 할 때는 이 보조로 아빌리파이가 참 좋고요. 졸리지도 않고 살도 많이 안 찌고 그러니까 또 특히 좋죠. 그리고 조울증으로 해서 우울한 환자들에게는 리튬이나 데파코 쓰면서 같이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 중에서 이 래피드 사이클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그 사이클이 4번 적어도 바뀌는 경우,
조증과 우울증이 막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경우에 오프 레이블로 이 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사를 놔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아빌리파이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비프라졸, 아빌리파이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약이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약이고 갑자기 엉뚱한 증세가 나타나지만 환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조심시키면 굉장히 쓸모가 많은 약이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